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뷰티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남편을 잃고 온 세상이 빨갱이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도 오직 사랑의 힘으로 그 운명에 맞서 30년간 싸웠던 대단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희생자인 우홍선 씨의 아내 강순희 여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이 책의 저자 유시민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자라기보다는 그냥 기록자, 그죠? 대담자, 뭐 예, 듣고 기록하고. 예. 보니까 그 여러 또 다른 분들의 도움도 함께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책의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강순희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들이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펼쳐지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런 대화투의 책들 중에 막 좋았다 이런 기억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조금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진짜로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좀 드라마틱한 면이 많아요. 이제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 쌍가락지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남편이 돌아가신 남편이 자기에게 선물했던 쌍가락지 중에 하나를 도와줬던 구명운동 도와줬던 조지 오글 목사 추방당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드리고 하나 가지고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연우무대 극단 연우무대가 그 4월 9일이라는 제목으로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 사형수들 얘기를 연극으로 만든 그 공연장에 가서 또 문성근한테 주고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약간 영화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아마 읽으면서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던 거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빼신 이야기도 있습니까? 책에 요거는 좀 안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잘한 것들 중에 이제 뺀 것들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본은 2011년도에 이 강순희 할머니가 이제 79살 때 그 사구통일평화재단에서 녹취 작업을 다 했어요. 그 8분의 사형수들의 유가족들을. 그 기록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그 역사학 전공했던 이임하 박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17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미. 그 기록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게 꽤 1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터뷰를 이제 작년 시점에서 2025년 시점에서 더 한 거죠. 그렇게 하고 2025년에 이 모든 인터뷰를 한 것과 같은 분위기로 이걸 재구성을 했고요. 그 내용도 여기 써놓긴 그 과정에서 이제 2011년도에 그 상세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을 때 했던 이야기들은 그 시점에 강순희라는 분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사실들을 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그분의 판단이고 책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순희 자신이 강순희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주목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한 사실들을 진술했고 그 진술 중에서 이 책을 만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빠진 사실들이 있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한 사람을 인터뷰해서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어떤 사건 어떤 한 시점을 딱 정해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겠구나. 그렇죠. 그 사람의 10년 전 그리고 지금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더 옛날 이것들을 다 합쳐야 온전히 하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렇죠. 되게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11년도에 79살이었을 때 구술한 내용을 93이 된 시점에서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느낌으로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시도가 별로 없어요. 이제 죽음에 임박하거나 어떤 인생의 황혼에 그 사람을 인터뷰해서 낸 책들은 꽤 있지만 이렇게 이전에 자기가 판단했었던 이야기들과 또 기록된 내용들과 새로 인터뷰한 내용들을 같이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거는 처음 있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 2011년 기록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근데 한 차례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듣는데 책을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바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부 기억이 다 없어져 가지고 허물어져 버려서. 예, 네. 그 큰 줄기만 있지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이제 과거 기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해서 제가 그 기록을 받아 가지고 읽어본 다음에 이게 북만주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어릴 때 자랐고 그리고 북한 정권들 말로는 부르주아 네. 집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평양 제1고녀라는 데는 우리로 치면 서울 경기여고 비슷한 데란 말이에요. 거길 다녔고 피난을 왔고 온 가족이 그리고 이제 부산 피난 수도 시절에 그 한국은행에 입사를 하고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북한 정권 들었던 초기 상황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네. 일화들이 네.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기록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다. 그 물론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그 부군이 사형당하신 우홍선 님이 사형당하신 그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우리 현대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개인사로서도 또 1975년 4월 9일에 있었던 그 사법살인 그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서도 이 책은 한번 기록할 가치가 있겠다 해서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책 안에서도 밝혔지만 그런 비슷한 부탁들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때부터 많이 받으셨고 또 그런 경우 대부분 가서 그분 말씀을 한번 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몇 마디 나눠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정도 아닐까 하고 예. 이제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책으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을 제가 이제 사후 자서전 형식으로 네. 그 남기셨던 말씀이나 기록이나 이런 거를 재구성해서 네. 운명이다라는 책으로 이제 2009년 말에 작업해서 2010년 초에 책을 낸 거는 있는데 그거야 남의 뭐 당연히 그렇게. 예, 남의 책을 써본 거는 제가 네. 이제 두 번째 경험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게 예. 뭔가 대단한 끌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쓰셔야 되는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제가 하던 작업 유럽 도시계행 3권을 작업을 막바지 작업하고 있다가 그거 이제 끝냈어요. 이 작업 하느라고 이제 막 이제 원고를 끝냈습니다. 제가 조금 나쁜 놈처럼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도 사실 이 정도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할머니도 평양에서 네. 피난 내려오셨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큰 그 소용돌이 속에 그 사용된 분의 부인으로서 겪었을 고초도 있지만 근데 이 일을 왜 했느냐는 개인적인 동기를 묻는 거. 그렇죠. 그게 무엇이 유시민 작가를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끔 그렇게 끌어당겼을까? 그 이제 우선 이걸 미시사라고 그러는데요. 미시사.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의 이력을 통해서 그 한 시대를 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서술의 방법 네. 중에. 그래서 이거 미시사로서 가치가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그 진실화에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진화위 네. 이런 것들이 생겼죠. 거기서 재심 권고를 해서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사형수와 혹은 무기수 뭐 등등 형을 사셨던 분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가 되었고 그때 재심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고요. 근데 제일 컸던 거는 네. 제가 이제 2011년도 구술 기록을 보고 나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징역을 살아도 별로 오래 안 살았고요. 약간밖에 안 살았고 뭐 끌려가서 얻어맞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막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후유증이 남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어쨌든 그런 민주화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뭐 또 운이 좋아서 또 뭐 국회에도 진출을 하고 뭐 장관도 내각에서 하시고.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이에요. 근데 이 우홍선님 이 강순희님의 부군인 우홍선님과 그 사형당하신 분들 그때 잡혀가서 엄청 고문을 당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해방 전에 태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민족 분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가 모여서 책 읽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시국 진단하고 뭐 글 쓰고 이랬던 거하고 똑같은 활동을 그 1960년대 70년대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 했던 거하고 똑같은 활동이에요. 근데 잡혀가서 저렇게 조작당해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불운한 분들이에요. 뭔가 업적을 이룰 기회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약간 저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되게 운이 좋게 그 시대를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의 빛 같은 게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현대사에 대한 어떤 깊은 채무감 같은 걸 갖고 계신 건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보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무명용사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현충원 가도 그렇죠. 예. 무명용사비가 네. 있고 어느 나라 가나 민족 영웅을 받드는 그런 큰 동상이 있는가 하면 예. 이름 없이 도시 한가운데는 파리에 가도 그 파리 그 개선문 그 큰 개선문 있잖아요. 네. 거기 가운데 가면 1년 네. 내내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명용사에 바치는 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서 역사에 남은 어떤 위인들을 따르고 존중하고 그분들을 연구하고 개성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나 있는 현상이고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성취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맞으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사람 무공훈장을 받는데 부대 배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불리해져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번 제대로 전투 한번 못 해보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캐릭터의 주인공 같은. 그 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우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빚지고 있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풀고 우리가 그분들의 죽음을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애도 행위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가 너무 빠른 변화를 겪는 이 현대사를 거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못했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가 4월 9일인데 예. 수십 명을 감옥에 가두고 8분을 사형을 시켰던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한 줄 없습니다. 4월 9일. 그러네요. 예. 해마다 추도식을 그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그 단체들이 모여서 해요. 그저께를 했습니다. 저 정동에 있는 프란시스코 교육기관에서 했는데요. 정말 언론은 무관심해요 이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내란을 함께 극복해 왔던 많은 시민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다행히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잘못됐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런 거 없이 내란을 극복해서 그런가?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산업화 민주화 이걸 이루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당했고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그분들이 뭔가 업적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기념행식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원통하게 억울하게 이 민주화라는 이 전선에서 희생당하셨던 심지어는 모함당해서 빨갱이 북한 첩자 이런 식으로 모함당해서 가족들까지도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예. 무심해도 되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록을 봤을 때 저도 이 사건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대를 헤쳐나왔던 사람으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의 죽음을 우리가 소화해내는 게 위해서 필요한 애도의 과정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냥 약간의 재능 기부를 했을 따름이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던 건 아니에요. 제가 또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되게 그늘이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뭐 저는 사적으로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러면 약간들 좀 귀찮아지고 가능하면 안 해요. 안 하는 쪽으로 먼저 고민을 하시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예. 아무것도 안 하든가 웬만하면 안 하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늘 먼저 하시는데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책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 이거 안 하면 짙은 그늘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동시에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하지 못했던 애도를 하는 과정일 수 있겠다. 이미 내 마음에 있던 그늘을 조금 걷어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많이 팔아야지. 그래야 이 사건도 많이 알려지고 이 억울한 죽음도 알려지고 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더 공고히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도를 하러 추모를 이렇게 상가에 가면 부의를 내잖아요. 조의금을. 그 책을 많이 팔아야 이 사구재단하고 이쪽 분들이 조의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타케민의 더 뷰티풀에서 이 책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그래 이건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제가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구두 회사 있어요. 청각 장애인들이 구두 만드는 회사 아지오라고. 거기서 이제 이달 24일 날 그거 이제 다 행사하는데 성수동에 이제 가게를 내요 드디어. 그 동안엔 방문 판매, 통신 판매 이런 것만 하다가 제가 선생님 때문에 같이 말린 게 뭐냐면 그 아지오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랬더니 아니 유시민 선생도 시간을 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저보고 이제 당신도 그날 구두 팔러 가야 돼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구두 팔러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책 쓰면서는 좀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인데 이미 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마음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가족들이 살아온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겪어냈던 이 우리의 현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꼭 이 인혁당 재건이 8분만이 아니라 유명을 달리하셨던 많은 우리가 그동안 지금도 잘 모르고 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건들로 가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 어떤 그늘을 걷어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되게 멋지게 사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되게 멋지게 사셨고 인생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모범 답안은 없지만 우리들이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강순희라는 어릴 때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평안북도에서 출생해서 하얼빈에서 자랐고 다시 해방되기 직전에 돌아와서 평양에서 여고를 다녔고 고3 때 여기 온 가족이 7명이 같이 월남해가지고 온갖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남편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고 그 재신무죄를 받을 때까지 그 내 자녀를 돌보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분이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거를 들어보면 모범 답안은 없지만 우리들 각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기억을 거의 다 잃어버리셨는데 세부적으로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고작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것. 그 맨 마지막 문장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자신의 운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된 거야. 행불행. 행복하다와 불행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복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상 어찌 보면 사실 그냥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네.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그 모든 고초를 겪었던 사람의 입에서 구순의 할머니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받아 적는 유시민 선생님 모습이 같이 그려지니까 이게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앞에 쭉 얘기하셨지만 야 유시민 선생님은 그렇게 매사 조금 시큰둥하신 듯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까 아지오 얘기도 그랬고 현대사에 대한 이런 깊은 채무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되게 내가 아는 어른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 있거나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 이제 그건 너희들 몫이지 이렇게 내미는 경우도 많은데 무엇이 자꾸 이렇게 선생님을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선생님을 움직이게 하나 이거는 참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때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건데 그 막 그렇게 큰 채무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거나 예상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공감에도 한계를 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막 모든 타인의 고통과 불행이나 이런 거에 제한 없이 공감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마하트마 간디나 마더 데레사가 돼야 돼요.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예, 석가모니나 예수가 돼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제한하면서 나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거 방법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꽂히는 거에는 하는 거고 그냥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하는 거고 이거는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든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스스로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런 무슨 채무감 이런 말보다 그냥 안 하면 되게 불편해지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안 하면. 아니 제가 왜 자꾸 그걸 여쭤보냐면 그걸 알면 유시민 선생하고 뭘 도모하려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코드를 알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런데 그냥 저한테 다가왔고 외면하면 되게 오래오래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이 일을 할 수 한 거는 나한테도 굉장히 좋았구나.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나서. 이 강순희 여사님이 사실 유 작가님을 콕 찍어가지고 네. 책을 부탁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영상도 보고 앞에 책도 보니까 어떤 글을 본인에 대한 어떤 글을 유 작가님이 되게 젊은 시절에 써서 그걸 보고 유 작가님이 내 말년의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못 찾으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못 찾으셨습니까? 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인지 기억을 못 하시고요. 이 강순희 여사가.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20대 한 중반부터 글 쓰는 일로 살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몸빵하는 그러니까 뭐 원고료 때문에. 예, 제가 쓴 글 아니 원고료도 있지만 제가 쓴 글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많아요. 그게 제 이름으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유인물 만들었는데 그게 남아 있는 게 꽤 많아요. 유인물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예. 들어가야 되는 거. 책도 있고 뭐 다 제 이름은 안 들어 있지만 보고서도 있고 뭐 근데 뭐 그 당시 대한변협에서 했던 그런 대한민국 인권 보고서 이런 것도 제가 알바해가지고 그때는 돈 받고 알바해가지고 정은혜 변호사님이 이제 부탁하셔가지고 알바도 몇 년간 했고요 제가.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단체들의 성명서나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거 조사 보고서 이런 것도 제가 대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한데 뭐랄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저도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비평하는 글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평생 어떤 일들을 비평하다가 썼을 수도 있어요. 있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냐. 법관들 정신 차려라라든가
뭐 이런 거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글이었을 텐데 네.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근데 어쨌든 그 글을 우리 강순희 여사님이 읽고 그거를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매우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살고 그 말씀을 있던 하시더라고요. 중에, 그때도 고마웠고 지금도 네. 고맙다는데 정작 그 글은 언제 어디에 제가 쓴 글인지 몰라요. 영원히 미궁에 빠질 예.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러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이 책 나온 다음에 강순희 여사의 반응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엄청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뭔가 그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것처럼 회고하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느낌이셨을까요? 예. 어떠세요? 그 이제 그 최기식 신부님이 책에도 나오는데 원주교구 신부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 최기식 신부님이 처음으로 이분들이 남편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래가지고 막 1심 2심에서 그 군사 재판인데 그래서 막 천주교를 찾아가서 호소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 이 가족들을 하고 대화를 한 분이 최기식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순희 여사 어머니의 그 진술로는 내가 최기식 신부를 우리가 찾아갔어라고 돼 있지만 그냥 찾아갔고 그 신부님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맞이해 준 분이 최기식 신부님이었던 거예요. 최기식 신부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입장이 서로. 예, 맞춰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최기식 신부님이 이제 이 강순희 여사가 잘하는 게 4가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을 잘했다. 욕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그렇죠, 저쪽 그렇죠. 사람들하고. 네. 그 유가족들이랑 같이. 예. 그런 거였는데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저하고 있을 때는 이제 욕을 안 하시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한테 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보면 남편분 묘소에 가셔가지고 박정희 살인마 천벌을 받아라, 민복기 살인마 천벌을 받아라 이거를 꼭 3번씩 3번씩 외치고 하셨다고. 신문에 박정희 얼굴이 보이면 찢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뱉고 너무너무 여하튼 그 분노. 자신의 감정을 격렬하게 분출하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이제 가라앉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거 딱 하나 남았던 거예요. 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거. 그게 되게 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이제 손서가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외손서겠죠. 예. 책 내면 어떨까 했더니 할머니 좋아요. 제가 작가 알아볼게요. 그랬는데 속으로는 유시민한테 맡겨야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한테 전화번호를 구해서 전화를 다짜고짜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무지무지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여기 책에도 중간중간 뭐 그 저 유가족 협회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것도 나오고 남편이 이제 그 사형 집행되기 전에 모습들도 드러나고 또 그 이후의 모습들도 드러나는데 이 연배 때의 할머니들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적극적인 분이시고요. 자기 의지가 뚜렷한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라고 벌써 2015년 전에 구술을 다 했는데 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속으로 이걸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 안 나오고 지금 나온 게 훨씬 잘 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의 책들이 이를테면 인혁당인 사건 같은 경우를 아마 그때 다뤘다면 혹은 그런 형식으로 다뤘다면 정말 수기 형식이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손이 가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졌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이게 왜 이런 대화체의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유시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난 실제로 내가 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유시민 선생의 얼굴을 넣고 이름을 넣은 이유는 저는 그것도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의도도 지금 이런 형태의 책이 나오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고 결국은 이 사건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무슨 일이었는지 복귀하고 앞서 한참 말씀하셨던 일종의 해원을 이루는 그 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게 되거든요. 예, 저는 뭐 거의 그 8분이나 혹은 뭐 그때 무기징역 뭐 20년 징역 이렇게 받았던 그 인혁당 재건이라는 실존하지 않았던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은 이 책에 별로 안 썼는데요. 이제 사실 그 8분이 어떤 분들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책은 다시 봄은 왔으나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봄은 왔으나. 봄은 왔으나. 네, 그 8분의 약전을 모은 건데요. 음. 그 가족들 중에는요. 애가 학교 가서 그 학교에 머시매들이 기둥에 묶어놓고 너가 아버지 빨갱이 사형수니까 니도 사형당해야 돼 이러면서 묶어놓고 침 뱉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1975년도 유신 독재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이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처음 나오기까지 그게 98년도니까요. 거진 25년 가까운 세월을 그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 연좌제 안에 놓여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들은 여기는 없는데 제가 그래도 각 주에 그 사형수 8분들의 이제 한 분만 배우자 미혼이었고 7분은 다 자식도 있고 다 그런 가정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인 되는 분들의 성함과 아주 간단한 삶의 이력 이런 것들을 각 주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이분들을 도와주었던 많은 인권운동가, 변호사, 신부, 목사님, 외국인 선교사 이런 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할머니 이 강순희 할머니의 구술 기록 속에 이름 스쳐가듯이 이름만 나오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막 기록을 찾아가지고 각주를 넣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이 또 하나 다른 점은 각주가 엄청 충실하고 보통 본문과 각주가 따로 놀기 쉽잖아요. 근데 각주를 같이 읽으면서 봐야 예. 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신부님을 말씀하실 때 그 표정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할 때 나타나는 동작이 있어요. 그게 그 비언어적인 그 감정을 전해주는데 이 텍스트로 딱 옮겨놓으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 좀 제공을 하면 근데 뭐 임실 치즈 만드신 지정환 신부님 같은 분이 본명이 뭐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들을 좀 넣어줘야 이 할머니가 구술을 하면서 그 신부님 그 목사님 그 해외 외국인 선교사를 떠올릴 때 같이 따라왔던 감정이 일부라도 전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각주를 열심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으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그냥 이야기 스토리만 따라가지 말고 전후 좌우의 맥락과 사정을 같이 알아야 이 할머니의 삶이 온전히 보일 거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도 전 아니 왜 이렇게 각주를 많이 넣으셨어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시대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 지금 2030 여성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8살에 평양 제1고녀 3학년 재학 중에 이제 피난을 왔는데 완전히 세대가 다르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체성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어진 이 상황 자기로서는 바꿀 수 없는 조건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좋은 어떤 참고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초기 통계를 보니까 주로 40, 50대들이 책을 읽던데 그 시대를 통과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읽거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거나. 근데 저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떤 성공한 어떤 여성들의 스토리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주 유명한 뭐 힐러리처럼이라든가 뭐 이런 도움이 되겠지만 이분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들에 맞닥뜨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어떤 경험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아직은 이런 마음이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전해지겠죠. 이제 곧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저는 두 가지로 읽혔어요. 하나는 그 인혁당 사건 앞에 말씀하셨던 그
묻혀진 사건이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그것을 다시 깨워내는 혹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선생님의 의도도 읽혔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참 얘기하고 계신 강순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해방 이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근대사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의 그 여정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겪어왔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이랄까? 우리 현대사가 보여요 여기에. 예. 그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선생님 기술에 놓은 강순희 여사님의 이 캐릭터를 쭉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분은 저 연세에 그런 험한 시절이라는 험한 시절은 다 겪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첫 번째는 그늘이 없구나. 두 번째는 컴플렉스가 전혀 없이 인생을 없어요. 사셨구나. 컴플렉스 없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많은 일들을 겪었으면서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분은 저런 컴플렉스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 작업하면서 강순희라는 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냥 좀 알던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니 거기 보면 막 온갖 제가 아는 형님들이 거의 다 현대사로 넘어가면 예.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아는 신부님, 신부님들. 목사님, 뭐 형님, 누님들이 엄청 나와요 여기에. 네. 근데 그분들을 저는 어릴 때는 못 봤잖아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니까 이게 그분들이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사건이 인혁당 재건이 사형 집행이 됐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75년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기자, 뭐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을 저는 훨씬 뒤에 알았지. 그렇죠. 그때 모습이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이 증언에 이렇게 보면 그때 이부영 기자가 여러 번 나와요. 맞아요. 구슬기록에 예. 이부영 동아일보, 기자가. 예. 예. 저는 뭐 그냥 동아투위 뭐 예. 그때 해고되고 뭐 이렇게만 알았지. 예. 훌륭한 언론인이라 알았지. 그 강순희라는 이 40대 초반 그때 초중반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의 이제 부인이 면전화도 되고 보도도 못할 거면서 취재는 뭐하러 오냐고 막 야단치고 이럴 때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대응하던 모습이. 근데 정말 한 줄이라도 보도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노력하고 그래서 실패해서 또 와서 꾸지람 듣고 원망 듣던 그 기자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확실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부영 기자예요. 동아일보. 그래서 저는 이부영이라는 분을 이제 훨씬 저도 뭐 한 30대 돼서 이후에 만났고 그리고 오래 만나셨잖아요. 또. 예, 예. 만났지만 그 젊은 기자 시절의 이부영의 모습을 저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기자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거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때문에 평생 이제 겪어왔던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내가 그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기자셨구나. 그런 느낌들 이렇게 받을 때 되게 좋았어요. 작업하면서. 그 아는 형님들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등장 인물들하고 통화해 보신 적도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 이름 나온 분들은 이거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이 강순희 여사가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유시민 선생이 나를 이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들 하기도 할 것 같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저는 주로 이제 비평적 글쓰기를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해왔던 비평 활동의 기본 골조가 뭐였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저도 얻은 게 많아요. 이거 어떤 골조를 가지고 계세요? 봉사하면서 이거 이제 제가 재능기부 봉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될까를 막 고민을 했어요. 글을 쓴 사람으로서. 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해왔구나 지금까지 골조를 가지고 나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첫 번째는 철학이에요. 철학. 표현을 철학이라고 하든 이념이라고 하든 가치관이라고 하든 여하튼 포괄적으로는 철학. 그러니까 어떤 현실 혹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거를 볼 때는 그걸 비평을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제가 강순희라는 분의 인생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 예. 철학. 예.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비평을 할 때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려면 근데 뭐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거를 어떤 정당에서 막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이 막 싸운다. 이러면 이걸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이 뭐 민주주의라고 하든 아니면 뭐 공화정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점과 입장 같은 건가요? 네, 그러면? 기본 입장이. 어떤 사안에 바라보는? 접근을 이렇게 그걸 뭐 이념으로 치면 자유주의. 저는 이제 리버럴리즘. 저는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채무감이 많은 자유주의자. 네. 아니 뭐 채무감이하고는 자유주의하고는 상관없고 누구나 느끼는 건데 네. 자유주의라는 철학이 나는 제일 좋아. 나는 이 관점이 물론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매사에 나는 이 자유주의 관점에서 나는 볼 거야. 네. 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두 번째는 그 태도예요. 태도. 태도. 태도는 뭐라도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평을 할 때 뭔가를 보태야 돼 내가 이 공론의 장의 영역에서. 그래서 뭐 새로운 이론을 어디 갖고 들어오든가 내가 만들지 못하면 ABC 같은 건가요? 만들 수 있으면 좋고 못 만들면 어디 가져오든가 네.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써먹지 않거나 혹은 네. 모르고 있거나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든가 또는 새로운 논리적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오든가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비평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실제 어떤 것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예. 예. 이게 이제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성실성이란 태도. 예. 그러니까 성실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실한 태도. 그러니까 비평의 대상을 아주 깊게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사방 다 살펴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관찰하고 또 적용시켜 보고 예.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예, 태도. 이런 거. 예. 이게 안 된 비평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즘은 특히나 또 더 예. 그렇죠. 예. 이세 번째가 네. 기술이에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를 하더라도 기술이 부족하면 그럼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귀에. 들어와요. 예. 이게. 그러면 이 기술이 엄청 중요해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말을 하는 방식이나 글을 쓰는 방식 같은 걸까요? 예, 비평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막 대조법 이런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때로는 메시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메신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다 기술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학, 성실, 태도, 철학, 태도, 기술 이 세 기술, 가지가 비평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철학은 뭐 나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뭐, 어떤 뭐. 게 무조건 맞는 철학이다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다음에 기술은 뭐 좋을수록 좋죠. 네. 그 같은 것도 가끔 너무 천박하거나 너무 좀 에이 저건 아니지 싶은 그런 잔기술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가치 없는 비평은 세 번째 것만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만으로. 기술만. 기술이 뛰어난데 정말 들을 이야기가 없는 비평이 많이 있거든요. 현혹시킨다거나 현란하다거나 뭐 이런 축에 정말 속하는 어떤 거죠. 비평가들은 보면 야 어디까지 비틀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구나. 그런 비평가들도 있어요. 뭐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할게요. 네. 하지 마세요. 아니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국회의원 장관 경력이 있는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유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나는 자기들의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막 나보고 막 실명을 들어서 비평했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네. 근데 원래 아니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내 실명을 안 까고 비평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유모씨라고도 안 하죠. 네. 왜 내가 그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면 실명 거론했다고 화를 내? 그건 격가지고 이런 거. 네, 그런데 이 세 번째만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술만으로. 네, 기술만으로. 이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진짜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그렇죠. 막 되지도 않는 통계 가지고 온다거나 뭐 그리고 뭐 틀린 말을 한다거나. 예, 뭐 그냥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관찰 안 하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보고 부분만 보고 그냥 이걸 헛수아비 논증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많이 예를 드셨던 모모 라면은 라면은 고사하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 굴러온들이 바뀐들 빼내려고 그러냐.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제가 한 비평을 가지고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줬어. 그러면 또 다른 비평가가 젊은 비평가가 그걸 갖고 와서 내가 그 말을 한 것처럼 하고 나를 그렇죠. 막 까요. 네. 아니, 까는 거는 좋아. 네. 근데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까야지. 그럼요. 전혀 불성실한 거죠. 네. 태도가 틀려 먹은 거네요. 철학은 이게 뭐가 있으면 좋아. 알아볼 수 있으면. 그죠? 알아볼 수 있으면 저 사람은 철학적으로 나하고 이런 점이 다르구나. 그 맥락에서 이게 이렇게 비평을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고 존중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존중이 가능. 그러니까 나랑 다른 철학을 갖고 있더라도 태도와 기술 그 사람이 철학만 갖고 있다면 그렇지. 태도와 기술이 다소 마음에 들지 그렇지. 않더라도 용인해 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평을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예, 이게 철학이 전혀 어떤 철학에 입각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철학이 있냐 하면 이재명이 최고야 철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스러우면 이재명의 이익으로 해. 어. 이런 철학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철학이 아니거든. 그거는 굳이 따지자면 셋 중에 하나로 따지면 기술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번 이 책을 정리하면서도 이 강순희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있어요.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이거예요. 그것도 딱 올라왔어요. 확실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도와준 신부님, 목사님이 많아도 종교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함세웅 신부님한테 세례받은 분이세요. 남편 맞아요. 대신 네. 세례받은 거지. 근데 자기 자식들도 교회 다니고 다 그래요. 근데 딱 유물론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무신론자예요. 모든 건 다 인간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애들이 다니는 건 존중해. 마찬가지로 자기도 존중받기를 바라죠. 철학이 있는 거죠. 놀라워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기술했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쓰면서. 네. 아 그래서 신파로 간 느낌이 없구나. 이분의 태도,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뭐 이런 과정은 있었어도 불구하고 신파 같은 느낌이 없는 게 그런 이유였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 철학 있잖아요. 주어진 운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이 관점에서 이 할머니의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술 이것을 그 분위기로 다 제가 문장을 다듬은 거예요. 제가 바꾼 건 없어요. 그냥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 어떤 연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느낌 굉장히 제가 좀 살폈고요. 그래서 비평이나 평가를 하시던 입장에서도 이 철학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제 책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있었다. 각주를 열심히 붙인 거는 최대한 이 강순희 여사 할머니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감정이 텍스트, 문자 텍스트인데 문자 텍스트이긴 하지만 입체적인 정보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최대한 찾아서 한 거예요. 저게 저로서는 그런 거였고. 훌륭한 태도를 가지셨네. 그다음에 제가 쓸 수 있는 기술을 최대한 앞에 두 가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게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저렇게 짝이 된 거예요. 하여튼 저는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유시민 강순희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였지? 이게 만약에 유시민 선생이 썼다면 나 같으면 그냥 쭉 그 쓰고 평전 스타일로 평전 스타일로 하지 않았을 건데 읽을수록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들어드리는 걸로 되는 거고요. 제가 들은 내용을 그 세 가지 그 제가 비평하는 철학과 태도와 기술 그 세 가지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을 쓰면서 뭐였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으로는 그 자유주의적 철학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대한
대상에 대해서 충실하게 뭔가를 해보자라는 태도로 나름 제가 연마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으셨던 초식인 것 같아서 매우 변칙적이고 잘 읽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제 책이 아니니까 이게 컨텐츠가 제 것이 아니라서 저로서는 그 쓰면 그동안에는 쓰면 그냥 제가 마음이 가고 생각하는 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면서. 오히려 더 예. 부탁을 받은 처지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저 회고록은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진짜 격가지를 쳐내고 정리하는 것밖에 못했고 제 어휘를 제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기술도 약간 넣었죠. 그러니까. 그래야 읽히는 맛이 있고 할머니 얘기만 사실 이렇게 쭉 했으면 조금 다른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어조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기술을 좀 아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책을 쓰시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싶었는데 이걸로 다 설명이 되네요. 철학과 태도와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얻은 게 많아요, 진짜 이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냥 유시민 선생님 혼자 그 일종의 자원봉사하듯이 자원봉사하듯이 했다 이렇게 기술만 생각한 게 넣은 건 아니라 아닌 거죠. 네, 손해 보신 게 아니네요, 진짜.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 제 살면서 제일 큰 부조를 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이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읽힐수록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조하는 마음으로 아마 더 넓혀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저는 뭐 큰 사회에서 큰 세속적 성공을 거둔 사람의 자서전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그 앞에 부분 막 그 해방 직후에 그 평양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요때 해방 전국의 학교 느낌 이런 거는 현기영 선생 제주도 우다의 그 앞부분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예, 그리고 예전에 그 간도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있는데 어떤 저 중국에서 있다가 나중에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쓴 소설에도 보면 있고 이호철 선생님이 쓰셨던 그 초기 소설에도 보면 그래요? 북한 정권 들어올 때 초기 모습들이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 네. 월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 북한 정권이 들어올 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 보면 매스 게임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오늘날 북한의 집단 체조가 집단 체조의 원조가 저기 있는. 그러네요. 훌라후프 메고 그 여중생 4명이 그런 건 진짜 재밌는 건데. 예, 집단주의 정말 집단주의. 예. 알겠습니다. 끔찍하죠. 이제 그 와중에도 뭐 막 그 괜찮은 선생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수업 거부하고 이랬다가 그러니까요. 또 불려가서 조사받고 거기서 딱딱 따지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보면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 기록되지 않은 일들의 위대함이나 이런 것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도 읽힐 수 있지만 그 패지는 않았더라고 선생들이. 그때 아마 해방 전국이라.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맞으셨을 할머니도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유시민 선생과 함께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니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그 강순희 여사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도 인용하셨던 부분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다는 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또 작가님도 얘기하셨어요. 93살까지 산다면 93살의 강순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노년을 그리십니까? 유시민의 노년은 아니 이제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소설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 있어요. 예.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로 그 소설을 좋아하던데 저는 끝부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화자가 조르바하고 이제 그 피레우스 항구에서 처음에 만나서 인연을 맺어서 쭉 스토리가 가고 끝날 때 소식을 듣죠. 죽었다는 소식을. 근데 끝날 때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젊은 여자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문틀을 붙들고 서서 말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선체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요. 예, 문틀에 손톱을 받고. 예, 기억납니다. 예.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소설에서. 그러니까
쭉 평생 동안 살아온 자기의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예, 그 지적인 총기가 유지를 해야만 되고. 그 피지컬도 유지돼야 되고 몸의 근육과 이거 네. 탁tik을 하잖아. 몸의 근육과 네. 정신의 근육을 쇠퇴하는 와중에서 또 붙들고 최대한 유지를 해야만 마지막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맞을 가능성이 좀이라도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뭘 그리는 건 아닌데 그냥 내 스스로 손발을 움직여가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거예요. 그냥 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거의 이제 의미를 잃을 시간이 곧 오겠죠. 그 이제 뭐 무슨 말을 하는데 비평을 하는데 이제 뭐 영양가도 없고 이제 한물간 말이어서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이럴 때가 오겠죠. 그 뭐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으시잖아요. 네. 예. 오면 뭐 그냥 늘 그런 식이셨잖아요. 네. 뭐 장강의 앞물결이야 뭐 뒷물결이 밀려오면 밀려가는 거고. 그럼요. 이제 그럼 다 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또 뭐 이 얘기는 좀 해야겠는데 혹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해야겠는데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선생님은 특별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하면 사람들이 자꾸 특별하게 보니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드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60이 넘으면 큰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안 가고 싶고 65이 넘으면 절대 안 간다. 라고 말했을 때 큰 책임이 뭐냐면 권력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물리적 강제력,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 공인이 되거나 뭐 정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65살이 넘었잖아요. 하시잖아요. 절대 안 해요. 저는 잠깐만요.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공인과 공공연한 사람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시민은 그냥 공공연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끔 기술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국가의 강제 권력, 합법적인 강제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어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령은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날이 갈수록 어리석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서 더 현명해지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두 유형이 있다고 봐요. 나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절대 안 가야 되겠다 라는 결심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죠.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신 거죠. 예, 나는 아침에 깨면 하루만큼 더 어리석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회하려면 오늘 하루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매일 그렇게 생각하려면. 안 그러면 조르바처럼 죽을 수가 없거든. 조르바의 죽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 태어나는 건 자기 선택으로 못하지만 죽는 거는 마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은 자기의 의지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역시 대작가랑 저 같은 사람은 다르네. 저는 조르바의 그 남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만 있어도 그게 제일 좋은 문장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니다는 저는 이 책 다 읽고 나서 그 드라마가 생각났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 거기에 마지막에 김혜자 선생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선생님 계실 때 한번 뭐 잘 읽는 건 아니지만 요 대목을 꼭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녘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치 않은 하루가 가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에 대한 선생님이 글을 읽고 마지막에 이 드라마의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 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드라마 저도 기억해요. 음. 정말 그 마음이 움직인 드라마였어요. 눈이 부시게. 네. 예. 그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 살아가야죠. 예. 사랑을 꼭 많이들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라진대요. 강순이 할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그리고 사실 유시민 선생님도 늘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전 누구보다 이 시대를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뷰티풀의 유시민 선생님 모셔서 낚시 얘기만 하고 보냈더니 유시민 활용을 정말 못한다고. 그런데 저희는 뭐 다른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보다 선생님 책 이야기, 그다음에 선생님 취미 이야기, 생강 이야기 간혹 이렇게 모셔서 들을 수 있는 날이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